네, 여야 대선 후보들의 행보 그리고 각 캠프의 상황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근택 민주당 선대위 대변인, 김병민 국민의힘 선대본부 대변인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어제 오후는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측에서는 정말 긴박했던 시간들이었습니다. 예상하지 못했던 상황이 전개됐고 또 예상하기 어려웠던 결말을 맺게 됐습니다. 일단 해빙무드로 돌아가게 됐는데 어제 상황에 대해서 두 분께 함축적으로 표현으로 어떻게 진단을 하시는지에 대한 의견을 여쭈어 보고요. 구체적인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병민 대변인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일단은 국민들께 정말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당내에 촉발됐던 갈등들을 의원총회를 통해서 고스란히 있는 그대로 다 보여드렸던 것 같고요. 국민들께서 국민의 힘이 정권 교체를 위한 의지를 가지고 있긴 한 것인가에 대한 싸늘한 비판, 그 여론에 대해서 숙고하지 않을 수가 없었을 겁니다. 결국 이준석 대표도 이런 국민적 여론을 바탕으로 완전히 한 걸음 뒤로 물러섰고 윤석열 후보가 직접 의총장을 찾아서 이준석 대표와 함께 우리 모두가 원팀임을 강조하면서 남은 선거를 잘 이끌기 위해 고개를 숙였던 만큼 이제 두 번 다시 같은 갈등이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 선대위에서는 이 상황들 주의 깊게 지켜보셨을 텐데요. 어떻게 보셨어요? 근데 뭐 상대당이라 뭐 혹평하긴 그런데요. 그래도 약간 땜질 처방 아닌가라고 보입니다. 왜냐하면 지난번 울산 회동 때 뭐 반창고로 봉합했다 뭐 이런 얘기 나왔었잖아요. 네. 근데 반창고 오래 못 갔거든요. 결국 터졌는데 물론 막 이번에는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뭐 윤석열 후보 지지율은 떨어지고 있고 안철수 지지율은 오르고 있기 때문에 서로 아마 공멸 위기감은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 뭘 어떻게 하겠다는 게 없어서 약간 보여주기만 그친 것 같아서 이게 과연 뭐 어떻게 이어질지는 뭐 유심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상처는 봉합은 했는데 그 봉합한 것이 지금 현근택 대변인 말씀처럼 얼마나 오래 지속이 될지 정말 완전히 아물게 될지 가장 큰 관심사 아니겠습니까? 예, 이미 울산 회동에서 한 차례 봉합이 된 것처럼 보여드린 뒤에도 같은 일들이 반복됐기 때문에 의구심을 가지고 지켜보는 국민들의 목소리 뭐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내용들 때문에 어제 이준석 대표가 한 번 더 도망가면 세 번째는 그땐 진짜 대표직을 내려놓겠다 이렇게 결기를 또 다지기도 했고요. 지금 국민들께서 지켜보실 때 어제 있었던 봉합 이후에 또다시 갈등들이 노출되게 된다면 아마도 정권 교체를 위한 의지가 없는 정당으로 치부해버리지 않을까라고 하는 위기감을 우리 모두가 다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정당에서 가지고 있었던 문제들이 없을 수는 없을 겁니다. 일각에서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민주당 같은 경우는 가지고 있는 문제점이 100이라면 이걸 바깥에서 10으로 만들어내고 있는데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가지고 있는 문제가 10이면 이걸 밖으로 나가서 100인 것처럼 보여주고 있는 것 아니냐. 도대체 선거를 치를 수 있는 의지를 갖고 있는 것이냐는 쓴소리를 너무나 많이 듣고 있습니다. 예. 예, 여기에 대해서 분명하게 두 번 다시 이런 갈등이 일어나지 않겠다라고 하는 의지의 표현들을 어제 의원들 전원 그리고 당 대표부터 대선 후보인 윤석열 후보까지 국민들 앞에서 약속한 내용이니만큼 같은 실수 반복하지 않을 거라 확신합니다. 그 말씀인즉슨 이번 선거에 임하는 자세나 이런 방법이 민주당이 상당히 효율적이고 효과적이다. 그렇게 들리는데요. 뭐 그렇게 보일 수는 있는데요. 오히려 지금 현재 민주당이 보이는 모습이 그러니까 당대표와 후보와의 관계 아니면 경쟁했던 후보와의 관계는 민주당의 모습이 정상적인 모습이에요. 사실 당대표와 후보가 이견을 보이는 게 좀 이상한 거고요. 그리고 후보의 첫 번째 역할은 경쟁하는 후보들을 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다 이제 잘 안 됐던 거죠. 안 됐던 예. 거라서 오히려 저는 국민의힘이 좀 뭐 이렇게까지 말하면 좀 그렇지만 굉장히 지금까지 안 보던 모습들을 보이고 있어서 저희들 입장에서도 오히려 좀 당혹스럽다. 정상적인 보통 스탠다드한 과정은 아니거든요. 예. 그래서 오히려 저희들 입장에서도 국민의힘이 빨리 수습을 찾아가지고 뭐 토론도 하고 정상적인 어떤 경쟁 관계로 들어왔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어제 오후 그 중에서도 오후 8시부터 8시 반까지 이 윤석열 후보와 이준석 대표가 이 다시 끌어안기까지에 있었던 마지막 30분 동안 둘이 비공개 회담을 하지 않았습니까? 여기서 무슨 얘기가 오갔을까? 이것이 정말 궁금한데요. 예, 아마도 비공개 얘기였기 때문에 밖으로 전해지는 데는 한계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알고 있는 분들도
당 대표 그리고 대선 후보 간에 나눴던 얘기들에 대해서 더 이상 어떤 갈등도 없이 봉합할 수 있었던 그 의지 그리고 좋았던 내용들을 서로 기억하는 데 아마 노력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중요했던 것은 어제 의총장에서 다들 지켜보셨겠습니다만 정말 굉장히 많이 격앙돼 있는 분위기 속에서 파국으로 치닫지 않을까 조마조마했던 순간들이 있었거든요. 지금 앞서는 이제 반창고로 봉합한 것 아니냐 하지만 여기에 대해서 모두 지금 국민의힘이 지켜보고 있는 그 무거운 민심 앞에 고개를 숙이고 백의종군이라는 표현을 제가 쓰고 싶은데요. 이 백의종군은 이준석 대표가 후보가 이 뭐 누군가를 향해서 백의종군하는 게 아니라 국민들을 바라보면서 정권 교체를 위한 분들을 위해 우리 당 모두가 백의종군을 해야 되는 상태거든요. 여기에 대한 이 무거운 민심들을 이준석 대표와 윤석열 후보 모두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허심탄회하게 30분의 남은 기간 동안 우리 모두 정권 교체의 길에서 만약 이를 실패하게 되면 역사의 죄인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임을 인식하고 또 인지하는 내용들을 나누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김병민 대변인은 얘기를 안 하는 것 같은데요. 제가 상상력을 발휘해 보면 네. 어제 나온 뭐 연습 문제 뭐 지하철에서 인사하는 거나 뭐 젠더나 게임 특기라든지 아니면 뭐 플랫폼 노동하는 건 하나도 어려운 문제가 아니에요. 윤석열 후보가 하고 있잖아요. 또 할 것 같고. 저는 아마 이준석 대표의 관심은 재보궐선거 공천에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왜 그러냐면 이준석 대표가 지방선거 할 때도 이게 굉장히 당내에서 논란이 됐었는데 지방선거 공천에서 시험 보겠다 이런 얘기 했었거든요. 예. 그게 당내 굉장히 논란이 됐었습니다. 그럼 이번 재보궐선거에서 5군데 정도 하고 민주당은 또 안 낼 수도 있어요. 또 국민의힘이 유리한 적이 되게 많습니다. 그러면 아마 대체적으로 국민의힘 분위기는 후보가 해야 된다라는 분위기일 거예요. 근데 아마 이준석 대표도 이 공천을 통해서 본인의 정치 개혁에 대한 의지를 표현할 수 있겠다. 그러면 아마 1대1 상황에서 이준석 대표가 윤석열 후보한테 이번 공천은 제가 좀 해보겠습니다라고 얘기했을 때 윤석열 후보가 이 공천의 중요성이라는 이런 거는 이준석 대표만큼 모를 수 있어요. 오히려 저는 거기서 오케이 했을 수도 있다. 이건 순천히 저의 이제 상상력인데 예. 왜냐하면 이준석 대표는 정치를 오래 했기 때문에 공천의 중요성을 알거든요. 저는 아마 그런 얘기가 오갔을 가능성도 있다. 순수하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또 다른 한마디만 당무 제가- 우선권을 얘기할 수가 있겠군요. 조금 덧붙이면요. 지난번 울산 회동이 끝나고 나서 이준석 대표가 합의에 대한 내용들을 이야기를 하고 밖에 나와서 이제 선대위로 나오고 나서도 울산 회동의 합의를 그토록 강조를 합니다. 아마 이 30분에 있는 비공개 기간 동안 이런 선거에 대한 디테일한 부분들에서의 권력 투쟁적 모습들이 있었다면 예. 그 뒤에 합의 운운하는 얘기들이 있었겠습니다만 그런 모습들을 전혀 찾아볼 수가 없는 모습들을 다 지켜보셨을 겁니다. 오전에는 이제 사무총장에 대한 인선을 두고 다소 갈등이 있는 모습이 있었지만 결국은 후보 중심으로 또 대통령 선거를 효율적으로 치러가야 되는 분위기에 국회의원을 포함한 거의 모든 당의 사람들이 동의를 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더 이상 이준석 대표도 특별한 이견이 없었던 것이고요. 아마 지금 둘러싸고 있는 많은 갈등적 요소들이 민주당이 봤을 때는 조금 더 폭발적으로 나왔으면 좋겠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적어도 어제 순간에서는 완전히 가지고 있는 이해관계가 있다면 이 내용들은 뒤로 물리면서 백의종군하는 모습들을 비쳤기 때문에 그런 갈등적 요소들은 없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제가 갈등이라는 건 아니고요. 아마 어제 갑자기 상황이 확 반전된 거 봤잖아요. 예. 굉장히 상황이 치열을 갔지만 갑자기 상황이 봉합될 때는 사실 지금 입장에서는 윤석열 후보 굉장히 아쉬워요. 이준석 대표가 갑자기 태도를 돌변이라기보다는 약간 변경했거든요. 그럼 뭔가 이준석 대표가 원하는 걸 들어줬을 가능성이 있어요. 이준석 대표가 뭐 선대위에 들어가서 역할을 하고 싶겠습니까? 전혀 상관없는 거고요. 아니 무슨 지금 뭐 특위 만드는 거 관심 있겠습니까? 그거 아니죠. 그러니까 당무에서 지금 중요한 거는 재보궐 공천입니다. 예. 5군데나 되거든요. 네. 지금 윤리특위에 또 3분이 들어가 있어서 더 늘어날 수도 있어요. 그런 부분이 제가 보기에 있지 않을까. 뭐 제가 보기에 상상력입니다. 순수히. 네. 어제 워낙 벼랑 끝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 결과론적이지만 윤석열 후보가 어찌됐든 간에 이준석 대표를 끌어안고 이 위기 상황을 봉합했다. 이 결과론적인 면에서 봤을 때 그동안의 윤석열 후보의 리더십을 좀 문제 삼는 지적하는 시선들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민주당 쪽에서는 아예 대놓고 그런 것들을 문제 삼고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그런 목소리가 없었다고 할 수는 없는데 윤석열 후보의 리더십 어느 정도는 좀 평가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뭐 결과적으로 어찌 보면 뭐 끌어안았기 때문에 역할을 한 거죠. 근데 그게 너무 늦었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대선 후보라면 당연히 당 대표랑 같이 가야 되는 것이고 이준석 대표가 요구하자는 거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6070 세대는 우리 지지하니까 2030 세대 지지를 우리가 끌어안으면 민주당을
포위할 수 있다라는 거잖아요. 세대 결합론이고 민주당 입장에서 본 세대 포위론인데 같은 얘기죠, 결국은. 근데 그 정책이 실패한 거죠. 어찌 보면 왜 그러냐면 2030 남성들은 이미 우리 표니까 여성들을 끌어들이면 된다 생각해서 이시종 교수나 신지혜 대표 같은 분들을 끌어들였지만 영입했지만 실제로는 이쪽도 있고 저쪽도 있고 둘 다 이렇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60대 이상만 이제 윤석열 후보 지지가 높게 나타나는 현상이 나타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가 애초에 생각하던 지지 이 전략과 완전히 반대로 결과가 나타난 거라서 애초에 제가 보기에는 윤석열 후보가 왜 이걸 못 받아들였을까 이런 의문을 안 가질 수는 없는데 그래도 예. 결과적으로 어쨌든 뭐 봉합한 거는 후보의 역할이다 보고 있습니다. 예. 2030에 대한 지지를 말씀하셔서요. 여기에 대해서 지금 피를 쥐고 있는 것으로 모든 관심을 받고 있는 이준석 대표 어떤 목소리를 냈는지 듣고 대화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당에서 이탈한 상당수 지지율이 여론조사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은 그 안철수 대표 또는 때로는 허경영 후보에까지 상당수 이전되는 것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결국 이재명 후보까지 가진 않는 것이고 그렇다고 했을 때 지금 이재명, 윤석열 두 분 다 20%, 10%대의 그 20대 지지를 받는 조사가 많습니다. 네. 그럼 나머지 한 40, 50%는 관망세거든요. 저는 언제든지 우리 당이 또 우리 후보가 그 방향성을 잘 설정하면은 그 중에 상당수는 저희가 다시 확보할 수 있다. 결국 한마디로 이준석 대표와 손을 잡은 것, 이준석의 합류는 2030이다. 이렇게 보면 되는 겁니까? 단정적으로 딱 규정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선거는 누구 하나라도 빠짐없이 우리 같은 진영에 있는 사람들이 통 크게 모두 함께 결합을 하고 생각이 다른 사람들까지도 끌어당기기 위해서 노력하는 게 선거의 기본이거든요. 그러니까 20대에서 특히나 굉장히 상징성을 갖고 있는 이준석 대표의 합류는 기본 상수라고 볼 수 있고 이 대표는 2030을 통틀어서 얘기를 하지만 적어도 제가 지켜봤을 때는 20대에 가지고 있었던 생각과 30대의 생각들 간의 괴리와 차이들은 꽤 많이 있습니다. 예. 이걸 하나로 묶긴 좀 어려움이 있고요. 오히려 지금 국민의힘이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긴장하면서 바라봐야 되는 건 30대, 40대, 50대의 중도층의 생각과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정권 교체 여론이 굉장히 높게 나타났던 지난 4.7 보궐선거 때만 하더라도 과거에 민주당을 지지했던 인사들까지 다 같이 4.7 보궐선거에서 민주당이 아닌 정권 교체가 가능한 상대 정당을 찍는데 통 크게 합류를 했다면 지금 있는 분위기 속에서는 다소 국민의힘의 지지를 보태지 않으면서 중도층에서 무당층으로 빠져있는 이런 유권자들이 적지 않게 나타나고 있는 모습들이 여론조사를 통해 나타나고 있거든요. 단순하게 이준석 대표가 합류했기 때문에 2030의 젊은 층들이 온다라고 판단하기에는 다소 저희가 좀 오만한 모습을 국민께 보여드리지 않을까 싶고요. 이준석 대표가 있기 때문에 젊은 층과 함께할 수 있는 캠페인에서 긍정적인 영향이 있을 거라고 확신하고 있고 이것만으로 그쳐서는 안 되면서 30대, 40대, 50대의 중도층까지 다 끌어당길 수 있도록 과연 국민의힘과 윤석열 후보가 얼만큼 적극적으로 또 간절하게 선거 캠페인을 해야 될지에 대한 고민을 갖고 있습니다. 민주당에서도 2030에 대한 더더욱 정교한 전략이 필요해 보입니다. 네, 맞습니다. 지금 아마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은 이준석 대표 어떤 개인에 대한 지지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사실은 이게 경선 과정에는 홍준표 후보에 대한 지지로 나타났었거든요. 그분들이 요구하는 바라든지 그분들이 생각하는 거라든지 원하는 정책을 해주는 게 중요하지 한 개인을 참여시키는 건 중요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은 서울시장 재보궐선거 때 민주당이 크나큰 패배를 했는데 그거에 가장 큰 원인도 보고 있어서 저희들도 계속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원하는 이번에 아마 탈모 공약도 마찬가지고 여러 가지 이번에 아마 저희들이 전세 사기 예. 이 부분도 아마 2030을 염두에 둔 건데 왜 그러냐면 이런 일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전세 계약할 때는 근저당권이 없었는데 내가 주소 이전해서 전입 신고하기 전에 등기가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저당권 설정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실제로 확보를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어떤 처벌을 강화하겠다. 이것도 소확행 공약으로 냈는데 이런 것도 이제 2030 세대를 염두에 둔 것입니다. 다음 주에 윤석열 후보가 홍준표 의원을 만날 것이다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비공개 회동할 것 같다라는 얘기인데 결과를 지금 예단할 수는 없겠지만 어떻게 전망하시는지 좀 듣고 싶습니다. 누군가의 만남에 대해서는 상대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특정 한쪽에서 얘기가 나오기는 어려운 측면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과거에 이제 경선이 끝나고 난 뒤에도 홍준표 후보와 윤석열 후보가 만나서 꽤 긴 시간 같이 저녁을 가졌던 때가 있습니다. 네. 흔쾌하게 좋은 얘기들, 덕담들을 주고받았다고 알고 있고요. 또 많은 정권 교체를 원하는 국민들께서 홍준표 후보뿐 아니라 유승민 후보에 이르기까지 어느 누구 하나 빠지지 말고 다 같이 이제는 좀 모였으면 좋겠다. 그 정도로 위기 상황 아니냐라는 목소리들을 우리 당뿐 아니라 홍준표 전 후보와 유승민 전 후보에게도 전달이 되고 있을 거라고 예. 생각을 합니다. 누구보다 윤석열 후보가 더 적극적으로 행보를 펼치면서 함께 가기 위한 노력들을 해야 되는 건 당연한 일일 것이고요. 그럴 준비들, 노력에 대한 준비들이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은 남은 기간 동안 정말 누구 하나 빠지지 않는 원팀이 되기 위해서 어느 곳이든 누구라도 찾아갈 준비가 돼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이재명 후보 얘기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후보의 최근의 이 정책 행보는 하나하나 그 주제 키워드를 언급하기가 쉽지 않을 정도로 매우 다양하게 그리고 빠른 행보로 이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기본 시리즈를 다시 꺼내는 것도 있었고 조금 전에 현 대변인께서 말씀하셨던 청년층에 대한 맞춤형 공약 그리고 뭐 탈모 공약 이런 것들도 있었고요. 어느 쪽에 좀 집중을 해야 되겠습니까? 유권자 입장에서는요. 뭐 저희들이 소확행 공약은 40개가 더 나왔습니다. 지금 뭐 한두 개, 최근에 어찌 보면 탈모 공약이 좀 눈에 띄었던 건데 지금 탈모 공약은 소확행 공약이 공식으로 들어있는 게 아닙니다. 어찌 보면 검토 중인 건데 그만큼 어찌 보면요. 저희들은 오히려 이 큰 뭐 굉장히 큰 정책적인 뭐 방향을 제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는 이런 것도 작지 않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뭐 전세 사기 부분도 있지만 저희들이 또 뭐 무슨 백신 문제라든지 아니면 뭐 산부인과 일을 명칭을 달리한다든지 이런 것들도 제안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국민들이 관심 보이는 거는 저희들이 뭐 소확행이라 이름 지은 자체가 소소한 것 같지만 굉장히 큰 변화거든요. 그러니까 큰 틀에서 문재인 정부를 평가할 때도 보면 권력기관 개혁은 굉장히 잘한 것 같다. 하지만 그게 실제 내 생활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런 얘기들이 있거든요. 권력기관이라는 거는 권력을 가진 사람들끼리 다툼 아니냐 이런 생각이 있어서 작은 부분의 개혁이지만 이것도 국민들한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있어서 저는 이런 부분에 계속 아마 집중할 것이고 저희들도 계속 그 분야에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정당 혁신 추진회와 함께 혁신안을 내놨는데요. 같은 지역에서는 3번 이상 국회의원에 도전할 수 없다. 이것이 골자입니다. 관련된 목소리 먼저 듣겠습니다. 저는 동일 지역구에서 삼선 연임 초과 금지는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뭐 이게 12년이나 되는 긴 시간인데 물론 이제 집행 권한을 가진 단체장하고 또 감시 견제 역할을 하는 의원은 좀 다르긴 하지만 그래도 뭐 지역구를 좀 옮겨서 정치 좀 혁신에 또는 일종의 말하면 새로운 기회를 좀 만들어낸다는 측면에서 바람직하겠다 그런 생각합니다. 사실 특정 정당의 몹시 유리한 지역에는 3번 이상 공천을 주지 않는 것이 관례 아닌 관례로 여의도에서는 통용되어 왔는데 그렇다고 명시적으로 안 된다 이런 것은 아니었습니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 이재명 후보 그리고 민주당에서 삼선 금지에 대한 입장을 내놓은 상황. 좀 일각에서는 위헌 여부에 대한 부분도 지적을 조금씩 하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한 견해를 좀 듣고 싶습니다. 저는 뭐 위헌은 안 될 걸로 봅니다. 왜냐하면 똑같은 논란이 언제 있었냐면 이제 지자체장 3선 제한이 있었어요. 이거에 대해서 지자체장들이 그때 하여튼 국회에서 법을 만들었고 3번 이상 못하게 돼 있잖아요. 근데 헌재에 갔었거든요. 그때 위헌 아니다 그랬어요. 왜 그러냐면 이게 사실은 말씀처럼 너무 오래 하게 되면 뭐 고착화될 수도 있고 뭐 토착화될 수도 있다. 그런 비리 위험도 있다는 거거든요. 뭐 국회의원하고 다르겠습니까? 국회에서 당시 이 법을 만들 때는 오히려 3선 이상 하게 되면 이제 국회의원에 도전할 수 있거나 본인보다 영향력이 더 커질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많았거든요. 그러면 지자체장 3선 연임은 괜찮고 국회의원 30 연임은 안 된다. 한마디로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괜찮고 당신들은 안 된다는 거잖아요. 전형적인 내로남불이죠. 그러니까 본인들이 뭐 다른 이유를 댈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공무단임권이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분들 지자체장도 다 선거로 되는 사람들이고 다 공무단임권 있는 사람들이고 다 어찌 보면 정치인이거든요. 그래서 이 지자체장 3선 연임을 실제로 만들고 이게 벌써 정착했고 헌재까지 갔었기 때문에 이걸 만든다 해서 위헌 문제는 안 될 것 같고요. 더구나 지금 민주당에서는 이거를 법을 만든다는 게 아니라
민주당 내 당은 당규로 하겠다. 당내에서 하겠다는 거예요. 법 개정이 아니라. 그러니까 지금 지자체 삼선 개헌 같은 경우에는 법으로 돼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법까지 안 가고 당내에서 하겠다는 게 뭐 헌재에 갈 일이 있겠습니까? 그렇게 본다 그러면, 그러니까 만약에 민주당에서 한다 그러면 야당에서 받을 가능성이 있어요. 각 당에서 먼저 알아서 하면 그게 정책화되면 그 다음에 뭐 예. 법을 만드는 순서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뭐 충분히 뭐 실현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야당에서도 굳이 반대할 상황은 아닐 거다라는 생각이 조심스럽게 드는데요. 어떻습니까? 이 뉴스 어디서 많이 본 듯한 뉴스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2020년 국민의힘이 비상대책위원회로 정강정책 바꿀 때 제가 정강정책 개정특위위원장을 맡았고 그때 당의 정강정책에 국회의원이 한 지역에서 4연임을 제안하거나 바로 이 내용을 정강정책에 넣겠다라고 기사 보도가 되면서 뉴스가 커진 적이 있습니다. 예. 이게 과연 가능할까? 위헌의 요소는 없는 것인가? 많은 논쟁들이 있었고요. 꼭 시도하고 싶었습니다만은 마지막 정강정책에 들어가는 데는 부족함이 있어서 그 내용이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때 민주당의 윤건영 의원이 정강정책이 못 넣으면 우리가 법으로 할게라고 하면서 법안을 제출했고 민주당은 186개에 달하는 거대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이기 때문에 마음 먹고 추진하면 또 추진할 수 있을 텐데 이런 내용들은 당내에서 활발하게 논의되는 모습들을 그 뒤로 본 적이 없습니다. 네. 선거를 앞두고 혁신안에 가져나온 내용들 저는 굉장히 개인적인 입장에서 환영하고 이런 일들이 정치개혁을 위해서 좀 일어났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갖고 있는데 민주당과 국민의힘을 가리지 않고 중진 의원들 그리고 지역구에 계신 의원들 입장에서는 또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을 겁니다. 네. 국민들 보시기에 선거 앞두고 혁신안이다 이렇게 내어놓고 할 듯 말 듯 기대감을 주고 결국은 하지 않는 모습들을 보이지 않기를 바라고요. 민주당이 당원 당규에 꼭 이 내용 게재하셔서 당 그리고 대한민국 정치 발전에 좀 보탬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다른 얘기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쪽에 그야말로 진검승부를 위한 분위기는 마련이 됐습니다. 이제 윤석열 후보 측의 전열이 재정비되면서 그렇다면 두 후보가 정말 마주 앉아서 TV 토론을 할 수 있을 것이냐. 그동안에 이 TV 토론을 가지고 워낙 오간 말들이 또 수위가 높았고 상대방에 대한 공세를 이어갔기 때문에 어떻게 전개가 될지 궁금한데요. 어떤 주제든 가능하다. 윤석열 후보가 입장을 확 바꿨기 때문에 이제 또 원내 지도부가 사퇴했다가 다시 돌아오면서 협상을 위한 그런 분위기도 조성될 수 있는 상황이 됐습니다. 어떻게 가야 되겠습니까? 이게요, 뭐 당내 경선하면서 토론 많이 해보셨겠지만 후보들끼리 합의해서 뭐 토론하는 것보다는 일단 후보들은 어떤 입장이 되면 우리는 토론을 불러주면 나간다. 이것만 밝히면 돼요. 어떻게 토론하자 주제 정할 필요 없고요. 토론회는 기본적으로 방송사에서 언론사에서 각 언론사든지 연합해서 하든지 하는 거거든요. 그동안 경선도 다 그렇게 왔습니다. 그러니까 당에서는 우리는 토론한다라고만 정하면 돼요. 주제라든지 방식이라든지 시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후보들끼리 협의해서 물론 할 수는 있겠지만 협의가 잘 안 됩니다. 그런다 그러면 각 뭐 언론 협의회라든지 각 방송사에서 우리 할 테니까 나와라라고만 하면 돼요. 그다음 나머지는 주최하는 데서 알아서 하는 게 저는 기본적으로 맞다. 그래서 횟수도 예를 들어서 몇 번 정할 필요 없는 거거든요. 물론 그런 건 있습니다. 뭐 언론협회라든지 지금 뭐 방송기자협회라든지 몇 군데 한 데도 있잖아요. 이건 빼고 나머지 단체 중에 하는 그리고 직능단체들도 많이 요청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어느 정도 불러주면 나간다. 제가 보기에는 각 단체에서 부르면 꼭 거기에 맞는 주제들이 있거든요. 소상공인이 부른다 하면 당연히 손실보상 얘기 주로 할 것이고 언론사에다 부른다면 또 언론개혁 문제도 나올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제, 방식, 시간 이런 거를 후보들끼리 구체적으로 제가 보기에 협의하는 건 쉽지 않기 때문에 주최 측에 맡기는 게 오히려 더 낫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이재명 후보가 지난날 토론하자, 매주 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했던 내용들이랑 상당히 좀 바뀐 모습들을 볼 수 있죠. 처음에는 토론하자고 했더니 윤석열 후보가 피하는 것처럼 상당한 정치 공세가 있었지만 적극적으로 지금 당장 토론하자라고 나서니까 여러 가지 상황들에 대한 핑계를 대면서 다소 뒤로 물리는 듯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토론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여러 여론조사 지표 속에서 봤을 때 앞서가는 후보 입장에서는 토론을 좀 기피하게 되는 현상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들을 많은 국민들께서 지켜보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요. 토론에 대한 방식 이런 내용 두고 정쟁 벌이기보다는 뭐 현근택 대변인께서 좋은 얘기 해주셨습니다. 우리나라에 워낙 많은 매체가 있고 법정으로 3번 토론 정해져 있는 것 말고도 예. 여러 매체를 통해서 다양한 주제를 통해서
통해서 토론할 기회들이 많이 있을 거라 생각하고요. 다만 이재명 후보가 애당초 처음에 먼저 얘기했던 것처럼 지금 당장 토론하자라고 얘기를 했으면 뒤에 가서 말을 바꾸지 않고 윤석열 후보가 토론하자고 얘기했을 때 그 내용에 화답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조금 더 솔직한 모습 아닐까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런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저희들이 토론을 절대 안 하겠다는 거 아닙니다. 예. 하겠다는 건데 예를 들어서 주제를 처음에 그렇게 나왔잖아요. 대장동만 갖고 하자든지 아니면 둘만 하자든지 아니면 뭐 여러 가지 이제 제안을 할 수 있는 거라서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토론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당사자끼리 협의하는 게 아니라 주최하는 데서 하면 나가면 된다. 그리고 이 토론만 문제가 아니라 방송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후보는 계속 방송에 나가고 있거든요. 방송 언론 인터뷰 하시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토론도 자유롭게 넘어가는 거기 때문에 토론하자 말자는 제가 보기에 약간 말싸움 같다. 그래서 각 방송 언론 인터뷰도 좀 제발 좀 하시고 그러다 보면 토론도 하게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방송 예. 언론 인터뷰에서 우리 정행권님이 진행하는 자리에서 윤석열 후보 같이 대담했던 내용도 다 지켜보셨을 것이고요. 토론이 아닌 이 방송에 대한 대담 인터뷰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해왔던 때가 있고 또 지금 맞춰서 하고 있는 일정들이 있기 때문에 예. 이거 이제 회피하는 방식처럼 프레임을 잡는 모습들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네. 여론조사 지표 하나 보면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갤럽에서 내놓은 여론조사 결과인데요. 여러 여론조사들, 특히 이번 한 주 동안 나왔던 조사들은 이재명 후보의 상승세가 도드라졌고 반면에 윤석열 후보는 가진 내용 속에서 하락세가 뚜렷했습니다. 또 한 가지 주의 깊게 관심이 가는, 눈길이 가는 것은 가장 오른쪽에 있는 안철수 후보의 또 약진입니다. 지금의 대선 후보 지지도도 흥미롭지만 이제 다음 주 나올 또 지지도도 벌써부터 관심이 갑니다. 저 지지율에 대한 평가와 함께 다음 주의 전망까지 한번 듣도록 해보겠습니다. 현근택 대변인요. 네, 뭐 지금 이제 이 조사는 아마 한 달 만에 나온 거기 때문에 예. 그동안의 추세를 다 보여주는 건 아니지만 한 달간의 결과를 보면 윤석열 후보가 9% 빠졌고 이제 안철수 후보가 10% 올랐죠. 그다음에 이재명 후보는 그대로 있고 지금 심상정 후보는 또 거의 그대로고. 예. 그럼 결국은 결론적으로 말하면 윤석열 후보가 내려간 만큼 안철수 후보가 올랐다고 할 수 있잖아요. 그건 뭐 다른 여론조사에도 많이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윤석열 후보가 26%라는 거는 아마 많은 분들이 이제 25% 내려갔을 경우에는 뭐 후보 교체론이 나오는 게 아니냐. 그다음에 윤석열 후보와 안철수 후보 사이의 갭, 이 차이가 11% 정도인데 이게 10% 이하로 줄었을 경우에는 오히려 뭐 삼자 구도라든지 아니면 후보 교체 아니면 단일화 국면으로 넘어갈 수 있다고 보는데 이제 그런 위기 상황인 것 같고요. 저희 후보 입장에서는 우리가 독자적으로 40%를 넘어야 되는데 윤석열 후보가 빠지는 만큼 우리가 올라가지 못하고 있다. 그러니까 공운전이 안철수 후보에게 간 게 아니냐. 이제 저희들로서도 그 부분이 어찌 보면 약간 이제 위기 상황인 거죠. 왜냐하면 지금 수치적으로 봤을 때 물론 단일화 한다고 해서 단순히 뭐 합치지는 않습니다만 윤석열 후보와 안철수 후보를 합쳤을 때는 뛰어넘는 결과가 네. 나오고 있거든요. 41%이기 때문에 5% 정도 넘는 거잖아요. 그러면 저희 입장에서도 긴장하지 않을 수 없는 어떤 상황이든지 또 심상정 후보와의 또 뭐 연대라든지 이런 것도 또 어찌 보면 그 수치만큼 딱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도 뭐 연대라든지 아니면 다른 대안이라든지 아니면 단일화에 대한 대비라든지 이런 게 고민할 수밖에 없는 시점이 아닌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윤석열 후보 측에서는 주말 사이에 진행될 여론조사 결과에 더 많은 관심이 갈 것 같습니다. 어떻게 네. 보십니까? 저희가 지난 한 2, 3주 동안 워낙이나 내용이라 불릴 정도로 안 좋은 모습들을 많이 보여드렸기 때문에 여론조사 지표에서 빠지는 모습들을 보고 많이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이 일부 이제 또 안철수 후보에게 옮아간 측면이 있지 않는가에 대한 분석에 대해서 동의를 하고요. 하지만 여기서 바라볼 수 있는 건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이 거의 변동이 없었다는 것은 그만큼 정권 교체를 위한 민심들이 아직 굳건하게 머물러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여기에서 국민들께 얼만큼 높은 기대치에 맞춰서 저희가 행동할 수 있을지를 보여드림에 따라서 앞으로 있게 되는 여론조사에 더 많은 변동들이 있을 거라 봅니다. 예. 과거 김종인 위원장이 총괄선거대책위원장 있을 때도 1월 한 달이 고비고 1월 한 달 기간 동안 여론조사에서 다시금 회복할 수 있는 기간들을 만들어 놓으면 얼마든지 정권 교체를 위해서 윤석열 후보의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지금 이제 남은 한 2주 정도 기간이 윤석열 후보와 국민의힘에서 다시금 떨어졌던 지지율을 회복할 수 있는 골든타임이라 보고 최선을 다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두 분과의 대담은 여기까지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